서울의 밤은 권력과 부의 냄새로 질식할 것 같았다. 청담동에 위치한 갤러리 K의 VVVIP 아트. 옥션 현장 이곳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이 한데 뒤엉켜 흐르는 강과도 같았다. 부드러운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이 오가는 찬사들,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야망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든 시선은 단 두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 그리고 그의 아내 최유라. 강태준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재계의 거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미소 하나, 손짓 하나에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에 군림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그의 곁에선 최유라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고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남편의 팔을 잡은 손에는 자신도 모르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자였다. 마침내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벨벳 커튼이 걷히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캔버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마지막이자 가장 특별한 작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스터리한 화가 클리오 실리오의 지옥도 DU2입니다. 경매사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그림이 조명을 받았다. 그것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하고도 처절한 작품이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배경 속 한 여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최유라의 얼굴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번들거리는 붉은색. 그것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었다. 경매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클리오 작가께서는 특별한 챌린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그림의 붉은색이 어떤 안료로 만들어졌는지 맞추시는 단 한 분께 작가와의 프라이빗한 저녁 식사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내가 술렁겼다. 저명한 미술평론가가 나섰다. 고대 광산에서 채굴한 희귀한 진사 첸사일 겁니다. 아닙니다. 한 신흥 부호가 외쳤다. 루비를 갈아 만든 안료가 틀림없소. 아닙니다. 최유라는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조사해온 지식을 뽐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코치닐 염료를 특별한 오일과 배합한 것이겠죠. 클리오 작가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경매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유라 사모님도 틀리셨습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며 웅성거릴 때였다. 어둡게 조명이 꺼진 연회장 뒤편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 하나가 정적을 갈랐다. 그건 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모든 장식을 배제한 심플한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최소한의 보석만이 그녀의 흰 피부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석도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만큼 빛나지는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공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한 최유라와는 격이 다른 압도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었다. 경매사가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자, 작가님이십니다. 클리오 작가님께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피라니오, 그렇다면 감히 여쭙건대 누구의 피입니까? 클리오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고 오직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굳어버린 최유라의 얼굴에 멎었다. 클리오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그렸다. 제 피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경악한 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 쉬는 법을 잊은 채 무대 위에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자신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두운 비극.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매혹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이 그녀를 가져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의 눈빛 그림 속 여인의 고통, 그리고 피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잊고 싶었던 공포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죽여 없앴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과 마주선 기분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망령은 돌아왔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과의 저녁 식사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클리오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정체, 그녀의 예술 세계. 하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그의 모든 질문을 비껴갔다. 과거는 제 작품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태준 회장님,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는 예술에 대한 모호하고 철학적인 대답으로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단순한 유혹을 넘어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현재의 삶에 대한 권태, 그리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책감. 그녀는 그의 야망과 권력욕을 칭찬했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듯이 강태준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아내 최유라를 떠올렸다. 유라의 아름다움은 시끄럽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클리오의 아름다움은 조용하지만 심오했다. 유라는 돈과 지위에 대해 말했지만 클리오는 고통과 열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수년 안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 지적인 교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프라이빗 룸의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최유라가 완벽하게 계산된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극이었다. 어머 여보,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군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클리오 작가님도 계셨네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투명해서 가련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중과 클리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였다. 그것은 이번 시즌 샤넬 오뜨 꾸띠르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어려운 단 2벌만 제작된 한정판 드레스였다. 유라는 이 드레스를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갑옷처럼 입고 있었다. 그런데 클리오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바로 그것과 똑같았다. 상류층 세계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세 사람 사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유라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해야 했다. 클리오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유라 사모님, 저희 취향이 똑같네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에요. 이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어색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클리오는 클리오가 되기 전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위해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었던 시절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저는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비록 그 시작이 미천했을지라도요. 그것은 유라가 지우고 싶어 하는 과거, 가정부였던 시절을 정확히 겨냥한 말이었다. 유라가 와인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창밖의 날씨가 갑자기 돌변했다. 장대 같은 비가 통유리창을 때렸고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다. 폭우로 인해 한강의 모든 다리가 통제되고 시내 주요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외부의 폭풍은 마치 그들 내면의 혼돈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꼼짝없이 레스토랑에 갇히게 되었다.
클리오는 창밖을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날씨에는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하겠군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무구하고 순진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룻밤만 댁에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라는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속 좁고 인정머리 없는 아내로 보일 수는 없었다. 거절하는 것은 그녀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한 성북동의 강씨 가문 대저택은 차갑고 웅장했다. 집안의 공개는 말없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클리오에게 본체와 가장 멀리 떨어진 별채의 손님방을 배정했다. 두 여자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동안 예의 바르지만 독이 가득한 말들이 오갔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곧바로 악몽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5년 전 그 비오는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윤설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사고가 나기 직전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꿈속의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클리오의 얼굴로 변했다. 두 개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랑과 지독한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월이야.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에 놀라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밖의 폭풍은 그칠 줄 몰랐다. 과거의 망령은 그의 삶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무의식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며칠 강태준의 일상은 조용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태성그룹의 거대한 회의실에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도 문득 클리오의 수수께끼 같은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서실을 총동원했지만 클리오라는 이름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신비함이 태준의 정보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아내 최유라와 자신을 비교했다. 유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명품백과 보석을 원하며 그의 부와 지위를 확인받으려 했다. 그녀의 사랑은 소유욕이었고 대화는 요구사항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클리오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을 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지루한 제국에 나타난 열정과 깊이를 가진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한편 최유라는 자신의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남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열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온통 클리오라는 이름 모를 화가년에 대한 호기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 몰래 클리오의 모든 작품을 최고에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불안감은 그녀를 잠식했고 마침내 잔인한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뷰티 살롱에서 자신의 오랜 공범자이자 신복인 최진우를 만났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태준 씨 마음을 완전히 훔쳐가고 있어. 유라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찻잔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럼 처리할까요? 진우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유라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아니, 죽이는 건 너무 시시하지. 화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바로 손이지. 그녀는 어두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의 오른손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줘. 흔적은 남기지 말고. 며칠 후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클리오의 개인 작업실. 밤늦게까지 새로운 작품에 몰두하던 클리오의 등 뒤로 두 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녀의 오른손이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작업실의 정적을 깼다. 귀환들이 사라진 후
클리오는 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는 오른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녀의 눈은 고통이 아닌 차가운 환희로 불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떨리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연약함이 완벽하게 조율된 비명이었다. 태준 씨, 도와주세요. 제발. 삼성서울병원 VVIP 병실.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클리오를 내려다보았다. 의사는 암울한 진단을 다 내렸다. 여러 군데의 골절과 심각한 신경손상. 다시는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은 힘드실 겁니다. 그것은 화가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태준은 클리오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붕대로 감긴 손을 볼 때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 최유라가 벌인 짓임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이 위험한 세계로 클리오를 끌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클리오는 약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유라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 제가 누구에게 잘못한 걸까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녀는 완벽하게 부서져 버린 모습이었다. 태준은 그 연약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다치지 않은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지겠소. 그것은 맹세였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강력하고 의무적인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클리오는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태준과 최유라 사이의 균열은 이제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시면이 되었다. 조작된 폭력과 진실된 죄책감으로 엮인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위험한 족쇄가 되어 서로를 묶기 시작했다. 최유라의 남동생 최유진은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누나가 청담동의 화려함과 성북동의 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 그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했다. 그는 누나의 허영과 잔인함을 경멸했지만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로 차마 연을 끊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전공 서적에 파묻혀 있었다.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청담동 가서 내 드레스 좀 찾아와. 카드 줄 테니 내 옷도 몇 벌 사고. 누나나 시험 기간이야. 바빠. 학생이 뭐가 바빠. 시키는 대로 해.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가 정중히 거절하자 유라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보았다.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를 보자 그의 뇌리 속에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7년 전 구준비가 내리던 여름날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는 일찌감치 살 길을 찾아 집을 나갔고 18살의 유진은 신림동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 갈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현실은 캄캄했다. 그는 건축가의 꿈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그날도 그는 공사장 일을 마치고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갤러리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낡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상상 속의 건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고 한 여인이 내렸다. 윤설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을 보고도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꿈이 뭐니? 유진은 처음 보는 그녀의 따뜻함에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그의 대학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연락해온 것이었다. 그는 후원자가 그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이자 정신적인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되던 해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강태준 회장의 아내 윤설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신문 한 면을 장식하던 날,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 다시 현재, 유진은 익명의 인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낡은 고서점이었다.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한 그는 서점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한 여인을 마주했다. 오른손에 세련된 깁스를 한 그의 누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화가 클리오였다. 클리오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 눈빛, 7년 전 자신을 절망에서 건져주었던 바로 그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유진아. 그녀는 유진이 7년 전 스케치북에 그렸던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상상 속 건물의 디테일을 정확히 묘사했다. 유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죽은 적 없으니까. 설이가 아니 클리오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태준과 자신의 누나 최유라의 배신, 뱃속의 아이를 잃은 고통,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의 다짐까지. 그녀는 유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내 누나는 내 인생을 앗아갔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너는 피를 나눈 가족을 택할 수도 아니면 네 인생의 빚을 갚을 수도 있겠지. 선택은 내 몫이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폭풍이 일었다. 유라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그의 영혼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누나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설이의 네 애의 생적인 친절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설이 누나? 그의 대답에 설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내 누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질투와 불안에 눈이 멀어 회사를 돌볼 여유가 없지. 그 틈을 이용해야 해. 태성그룹의 내부 투자 계획과 이사회 기밀 자료를 내게 가져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을 위한 복수의 칼날이 되기로 결심했다. 고서점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는 이제 적의 심장부 안에 심어진 유령이었다. 최유진이 건네준 USB 안에는 태성그룹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유라의 몰락을 향한 설계도이기도 했다. 그날 밤 클리오 아니 윤설이의 작업실은 복수의 심장부가 되어 차갑게 박동했다. 누나가 지금 가장 공들여 추진 중인 건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지 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유진의 정보는 정확했다. 설이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유진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나는 이 정보를 해외 언론에 익명의 내부 고발자처럼 흘릴 거다. 동시에 내 해외 펀드가 현지 파트너사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할 거다.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고 모든 책임은 네 누나에게 돌아가겠지. 며칠 후 태성그룹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에 태성그룹의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현지 파트너사의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해당 파트너사의 주가는 정체불명의 유령 펀드의 공격을 받고 폭락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최유라는 이사들의 날 선 비난 앞에 서야 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부실한 사전 조사의 책임은 명백했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금전적 손실보다 그룹의 명예에 흠집이 난 것에 대한 굴욕감이 더 컸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발악하는 유라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입 다물어.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손 떼. 그것은 그녀의 권력에 대한 첫 번째 사형 선고였다. 성북동 대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유라는 태준에게 매달리며 모든 것이 클리오의 음모라고 울부짖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타나고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하지만 그녀의 히스테리는 태준에게 그저 무능한 자의 발악으로만 들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유라의 모습에 염증을 느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클리오의 모습을 떠올렸다. 두 여자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점점 더 집을 멀리하고 클리오의 작업실이나 병실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 사이 서리는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유령 펀드를 통해 태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한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다시 클리오와 마주쳤다. 클리오는 여전히 우아하게 팔에 깁스를 한 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샴페인과 절망감에 취한 유라는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클리오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네가 내 남편을 유혹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이 꽃뱀 같은 년. 소란이 일었지만 클리오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클리오의 침착한 태도는 유라를 더욱 미치고 추하게 만들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강태준은 아내의 공개적인 망신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 지르는 유라를 집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이후 최유라는 사교계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성북동 대저택이라는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태준은 그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강 사모님이라는 조롱처럼 들리는 텅 빈 직함뿐이었다. 그녀는 편집증적인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클리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도 없었고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자신의 침실 창문 밖으로 태준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클리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린 여왕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직함과 무력하게 불타오르는 증오뿐이었다. 윤설이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유라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 그것은 사랑의 축하연이 아닌 최유라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흔들리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이 파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얼음 궁전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부부의 위태로운 관계에 대한 가십과 추측들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대외적인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파티에 참석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유라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해 이 권력과 부의 전시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클리오도 초대했다. 자신의 진짜 세계를 보여주며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라가 준비한 깜짝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다. 지난 5년간 저희 부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화면이 번쩍이며 태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랐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여러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있는 고화질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청담동의 고급배서 호텔 로비에서 심야의 차에 함께 오르는 모습까지. 교묘한 편집은 그를 상습적인 바람둥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클리오가 고용한 배우들과 연출가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작이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짓을... 태준이 충격과 분노로 외쳤다.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희열이 스쳤다. 꼴 좋다. 당신도 별 수 없는 남자였어. 하지만 그녀의 작은 만족감은 곧이어 상영된 두 번째 영상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모님의 비밀. 이번에는 조작이 아니었다. 최유라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 농밀한 대화를 나누고 열정적인 키스를 하는 장면이 담긴 명백한 실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그 남자는 유라가 신복으로 두고 있던 최진우였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이상적인 파워 커플로 알려졌던 두 사람이 결혼기념일 파티에서 서로의 불륜을 폭로하는 최악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클리오가 미리 섭외해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유라는 스크린을, 그리고 연 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클리오를 번갈아 보며 비명을 질렀다. 너구나 내년 짓이지. 그녀의 우아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다. 파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준과 유라는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담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클리오는 유령처럼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안전한 거리의 차 안에서 그녀는 파티장을 비추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번쩍이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태성그룹 강태준 회장 부부 결혼 5주년 파티에서 상호 불륜 스캔들 파문.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폭락 조짐. 클리오는 속보 알림을 확인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녀의 가장 공개적이고 잔인한 첫 번째 복수는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생활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권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평판을 공격한 것이었다. 거대한 제국은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 파티의 재앙 이후 성북동 대저택은 얼음 같은 냉전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과 최유라는 서로를 향해 도끼서린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이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유라가 부서진 화병 조각들 사이에서 소리쳤다. 시끄러워.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 남자랑 놀아난 건 너잖아. 태준이 맞받아쳤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히스테릭해진 유라가 절규했다. 다 그 클리오라는 연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타난 뒤로 모든 게 5년 전 그날 밤처럼 꼬여버렸어. 5년 전 그날 밤. 그 한마디가 태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분노로 들끓던 그의 이성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클리오의 기이한 등장 지옥도 그림 똑같은 드레스 폭풍 후 그리고 이 스캔들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아닐까.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독한 위스키를 따랐다. 창밖으로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과거의 봉인을 풀어버렸다.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여름밤, 젊은 윤설이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숨겨진 이중 장부와 두 번째 비밀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장부에는 남편 강태준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 즉 태성그룹의 공금을 수백억 원이나 횡령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그녀의 개인 비서이자 집안일을 돕던 최유라와 나눈 음란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배신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증거를 들고 남편과 대면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그리고 검찰에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최유라와 그는 어둡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다. 위험을 직감한 서리가 빗속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채 올랐다. 태준과 유라가 뒤를 쫓았다. 비에 젖은 북악 스카이웨이에 굽이진 도로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태준의 차가 맹렬하게 서리의 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졌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서리는 차에서 휘발유가 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부서진 문을 필사적으로 밀어 열었다. 그녀가 차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투성이 덤불 속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차는 굉음과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추락과 폭발의 충격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의 빛을 꺼뜨렸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절벽 위에서 태준과 유라는 불타는 차를 내려다보았다. 유라의 얼굴에는 후회 대신 잔인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태준의 표정은 더 복잡했다. 희미한 공포와 문제를 해결했다는 차가운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폭우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라고 신고했다. 슬픔에 잠긴 남편과 충직한 비서, 그들의 영예는 완벽했다. 다시 현재. 서재에서 강태준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떨고 있었다.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클리오를 떠올렸다. 목 졸린 여자를 그린 지옥도, 안료로 사용된 그녀의 피체. 윤설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가졌을 법한 원숙하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모든 조각들이 불가능하고 끔찍한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설마, 아니야, 불가능해. 설이는 죽었어.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탔었지. 겨우 반지 조각으로 신원을 확인했을 뿐이야. 차가운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막연했던 공포는 이제 구체적이고 괴물 같은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절벽 아래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망령이 어쩌면 유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았다. 잔에 비친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죽은 아내 윤설이의 눈이었다. 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회장 부부의 동반 불륜 스캔들은 그룹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경쟁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태성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왔다. 위기는 강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술렁였고 마침내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최유라는 패닉에 빠졌다. 강태준이 무너지면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윤설이의 가짜 유언장으로 상속받았던 주식을 무기 삼아 주주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주주들의 날 선질문을 받아내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의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좌중을 살폈다. 불신임한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명은 낯선 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최유라의 남동생 최유진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어수룩한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태준이 경계하며 물었다. 최유진 군, 여긴 어쩐 일인가? 유진은 누나와 매형을 지나쳐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스위스에 본사를 둔 투자펀드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리아드네 캐피탈. 지난 몇 달간 태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매입하며 최대 주주로 떠오른 바로 그 유령 펀드였다. 유진은 자신의 옆에 선 외국인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분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법률 고문이십니다. 그는 최유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유라 씨, 당신이 5년 전 고 윤설이 여사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태성그룹의 주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최유라 씨가 고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 행위와 유언장 위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률 고문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유라가 서리의 서명을 위조하고 공증인을 매수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따라서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최유라 씨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녀가 보유한 모든 주식의 동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는 최유라 씨의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그녀가 보유한 주식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아리아드네 캐피탈에 위임해 주실 것을 주주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습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녀가 평생 무시하고 조종해왔던 남동생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녀의 비명은 주주들의 경악과 술렁임에 묻혀버렸다. 주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유령펀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투표 결과 강태준 회장의 불신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동시에 최유라의 모든 권한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에게 넘어갔다. 강태준과 최유라는 한순간에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 클리오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소유주이자 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유라 앞에 섰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클리오, 아니 윤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똑똑한 스파이이자 충직한 기사였던 최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배신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선택이자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며칠 후 강태준과 최유라는 태성그룹 본사, 바로 강태준이 얼마 전까지 주인이었던 회장실로 소환되었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마지막 심판 장소가 될 터였다. 그들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치던 직원들은 경외심 대신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힐끗거리며 피했다. 최유라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강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강태준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의 내면은 클리오의 정체에 대한 끔찍한 의심과 공포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회장실 안 한 여인이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아 서울의 정형을 등진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가 클리오의 모습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과 마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계산된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우아하고 잔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클리오를 완성했던 미묘한 분장 색깔 있는 콘택트 렌즈, 그리고 가발을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했다. 그 가면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 그것은 5년 전보다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윤설이의 얼굴이었다. 악! 최유라는 질식할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최악의 예감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다. 망령은 실제했다. 설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술가 클리오의 매혹적인 음색이 아니었다. 지옥을 걷고 돌아온 자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였다. 오랜만이네 강태준 씨, 그리고 최유라 씨. 그녀는 거대한 책상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강태준의 횡령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5년 전 사고 당시 그들의 추격 장면과 대화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복원 영상. 설이의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된 가짜 유언장. 그리고 유라가 괴한을 고용하여 자신의 손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죄악과 배신이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 펼쳐졌다. 최유라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빌고 소리치고 강태준을 원망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시킨 거잖아.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설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끔찍한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그가 클리오에게 느꼈던 강렬한 집착과 매혹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 설이에게 한때 느꼈었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묻어버렸던 사랑에 뒤틀린 잔해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망령과 자신이 죽인 희생자와 다시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렀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최유진이 경찰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형사들이 최유라에게 다가가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화려했던 사격의 여왕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회장실에는 이제 설이와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마지막 심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완전히 부서진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에게 물었다. 왜 바로 죽이지 않았지? 왜 이런 복잡한 복수를? 설이의 대답은 그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할 만큼 잔인했다.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니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고 싶었어.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들, 당신의 제국, 당신의 명예, 그리고 나에 대한 당신의 뒤늦은 사랑까지. 당신이 만든 이 지옥 속에서 당신 혼자 영원히 살아가길 바랐으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 그를 홀로 남겨둔 채 회장실을 나갔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안의 자유, 그리고 사랑까지.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그가 파괴하고 나서야 뒤늦게 다시 사랑하게 된 여인의 망령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회장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텅 빈 성 안에서 스스로의 왕관을 내던진 몰락한 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죄인들은 심판받았다. 윤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태성그룹의 회장 자리, 그리고 짓밟혔던 명예까지. 몇 주 후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이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자 오랫동안 공허했던 어머니의 눈에 아주 잠깐 총기가 돌아왔다. 세월이야, 내 딸.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잊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짧고 애틋한 재회였다. 잠시 후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설이는 깨달았다. 어떤 상처는 한번 부서진 것은 결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 설이는 유학을 떠나는 최유진을 배웅했다. 그는 누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누나,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이유가 될 테니까. 서리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남매의 애였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떠났고 이제 세상의 그녀는 완전히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서리는 태성그룹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겼다.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지독한 증오의 불꽃이 꺼지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재와 공허함만이 남았다. 복수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지자 그녀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승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적들을 파괴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일부 또한 파괴해버린 것 같았다. 몇 년 후 에필록,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윤서리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가 곧 잊혀졌다. 그녀는 태성그룹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모든 지분을 매각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제주도 애월읍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미니멀한 하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화가 클리오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복수심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슬픔을 통과한 자의 조용하고 쓸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작은 재단을 세웠다. 과거 최유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작업실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다. 사방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작업실 중앙 가장 큰 이젤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붓 하나를 손에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 긴 여정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증오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다음은 무엇인가였다. 과거에도 비극에도 복수에도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삶을 그려낼 수 있을까? 텅 빈 캔버스를 새로운 무언가로 채울 수 있을까?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붓을 들어 캔버스의 첫 번째 선을 긋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불확실한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과 함께